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은 날씨가 한 13도 그래갖고 어제 봄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네. 제가 지금 토요 특강으로 3만불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민들이 지금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됐고 거기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좀 뉴스를 보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음식점이 다 문을 닫는다고 심각하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면은 밤거리에 그렇게 술집 많은 나라 없어요. 선진국에 어디 밤거리에 그 끝도 없는 룸사롱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퇴근하면은 다 집에 가요. 퇴근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3만불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돈 막 경제가 막 돈이 막 흥청망청 벌어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갑자기 잘 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너무 빠른 시간에 올라오니까 돈이 막 그냥 생거지로 살다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생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밤에 그 술집에 보면은 대단해요. 제가 그 캐나다에 본당시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캐나다에 이민을 가갖고 토론토에 사는데 이 남자아이가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와갖고 캐나다의 그 항공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매일 저녁마다 집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취직한 지 10개월 됐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회사에 그렇게 하는데 뭐 연수라든가 뭐 또 무슨 뭐 신입 뭐 사원 환영 파티라든가 그런 거 안 하고 왜 매일 집에서 퇴근하고 나보다 먼저 왔냐? 강의하는 나보다 오후 4시만 되면 왜 집에 와서 매일 앉아 있느냐?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신입 사원 환영 파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상사들이 축하한다고 저녁 먹으라고 그러자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다 퇴근하면 어딜 가야 되느냐? 집에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밤 늦게 집에를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상상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길에 수많은 그 룸사롱 술집이 이제는 다 없어져야 되는 때예요. 이게 나라가 경제가 망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은 퇴근하면 뭐 하느냐? 애들 학교 수업 끝나면 학교 들어가고 애들 태워갖고 집에 와서 음식 차려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애들 숙제 도와주는 거예요. 숙제하는 거 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이 숙제 끝나고 나면 같이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출근하고 그러면 그들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휴가를 2주, 3주 하면은 가족이 함께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개념이 완전히 가족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문화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이 길거리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음식점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제가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나름대로 선진국에 뭐 강의 많이 가보면은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20분 30분 운전해서 그 식당가가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데나 식당이 있어. 아무 데나 통닭집이 있고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구조 조정을 빨리 당하고 직장을 빨리 나오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취직은 안 되고 자기가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가지고 그걸 미리 땡겨서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거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지금 변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대개 북유럽 같은 게 그런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구조조정을 빨리 당했다 그러면은 대개 뭐를 하느냐면은 2년 내지 3년 정도 기술학교를 다시 교육을 시켜줘요. 대개 2년 내지 3년 정도를. 내가 대학 졸업하고 한 45, 50살까지 일을 했다면은 끝나고 나면은 통닭집을 차려야 될 게 아니고 식당을 차려야 될 게 아니고 기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안전망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3만 달러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넘는 숫자에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식민지 국가에서 수탈을 엄청나게 당한 나라 가운데 이렇게 독립을 한 나라 중에 이렇게 안정되게 발전한 나라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전역에 치안도 안정이 돼 있고 국민들 교육 수준도 높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지만은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책도 못 따라가고 국민도 못 따라가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보기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이면은 극복하고 넘어가요. 그 극복하고 넘어가면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회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는 상태에서 이렇게 3만 달러까지 올라온 게 왜 기적적이냐면은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하고 연결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도 국가는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예요. 전 지중해,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반도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로도 통할 수 있고 대륙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남북한이 딱 갈라진 바람에 대륙으로 못 가잖아요. 북경이 겨우 950km밖에 안 돼요. 북경으로 기차가 나 있다면은 8시간 정도면 북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북경, 러시아. 그런데 딱 이놈께 막혀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도 국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섬나라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아직 섬나라예요, 섬나라. 이런 섬나라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사일 실험을 116회나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보면은 한국 뉴스 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 보면 아니 저 나라하고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냥 뭐 일본만 날아가는 게 어떨 땐 미국까지 막 날아가는 거 쏘아대면은 제가 저기 외국에 가갖고 택시 탈 기회가 있으면은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노스에서 왔느냐 사우스에서 왔느냐 반드시 물어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에요. 북한은 저기 안 나간 지가 70년이나 돼. 세상 밖으로 안 나간 지가 70년이나 되고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고 경제 발전하고 수출입하는데 내가 딱 하면 사우스인 줄 알아야지.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이걸 물어보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김정일, 김정은은 물어봐도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물어보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김정일, 김정은은 물어봐요.
그리고 막 핵 6번이나 핵 실험을 해대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도 3만 달러까지 올라온 것은 기적이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왜 3만 불 시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드리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으로 완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퇴근하면은 집에 가야 돼. 이제는 가족, 뭐든지 가족이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생태마을에 피정 오신 여러분들은 3만 달러에 아주 적합한 생활 양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나는 뭐 가끔 옛날에 그 뭐 본당 신부 때 대기업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아 신부님 뭐 어저께 저녁에 술값으로 100만 원을 나갔느니 150만 원을 나갔느니 뭐 그런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술값으로 하룻밤에 150만 원을 날린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여행 가고 가족이 함께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휴가 2주일, 3주일을 이 가족이랑 어디를 갈 거냐 1년 내내 고민하고 그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그들의 낙이야. 근데 우리는 매일 밤마다 싸움지면서 술 먹고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니까 가족이랑 어디 갈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생활 양식도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도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자영업과 노동운동과 그 다음에 회사에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뭐 제 이 토요트 강의 막 10만 회 이상을 해갖고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와 바깥에 나와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에 이제 들어서 때려치고 나온다고 그러는 순간 완전히 벌판에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직장이라는 것이 회사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옛날엔 착취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돼.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노사 무슨 이렇게 뭐 죽기 아니 뭐 까무러치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 뭐만 배웠어? 1등만 배웠어. 경쟁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합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노동운동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까지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기업이 문제예요. 낙수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수효과가 있어야지 낙수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 월급 체계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2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만약에 우리가 230이라면은 최고임금은 460만 원 넘는 직원 없어요. 20년 이상 근무해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요 월급 체계만 따른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무할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재용이 받는 월급하고 삼성에서 10년 월급 받는 사람이 2배 이상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 사회에 불만 있을 게 뭐 있어요? 물론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과 그냥 일반직 말하는 거예요. 최고임금 받는 사람 4배 차이가 나요. 근데 독일은 3배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들어오는 사람 월급 그렇게 낮지 않아요. 한 300만 원이면은
한 20년, 30년 근무하는 사람 월급 7, 80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영진으로 올라가면은 뭐 연봉이 10억이니 20억이니 뭐 50억이니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봉 10억만 받고 40억 최저임금 나눠주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가 자꾸 줄어들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갈 일이라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느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잘하느냐? 그 원동력은 바로 산에 있어, 산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근본 원동력은 산에 있어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민둥산이었어요. 이 할머니들 혹시 뭐 일본 갔다 온 할머니들, 뭐 미국 갔다 온 할머니들 1950년대, 60년대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딱 타고, 그리고 옛날에는 비행기장이 어디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었어요, 비행장이. 1960년대 독일에서 우리 그 하이데 수녀님, 독일에서 한국에 19살 수녀님 내가 보는데 하늘 보니까 빨갛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산에.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다. 이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이 조선 왕조 때만 하더라도 땔감이 주로 어디서 이 연료를 어디서 했느냐면 산에 나무 잘라다 한 거예요. 산에 나무 잘라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산에 나무 다 잘라갖고 일본이 다 쓰고, 6.25 전쟁 때는 그 폭탄 내려 쏟아 붓느냐고 산에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하고 그 나라의 그 부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자, 생각을 해봐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이 있는 6, 7월에 폭우가 거의 한 60%, 70% 비가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은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비가 다 어디로 보여요? 강으로 다 모이죠. 한꺼번에 흙을 싹 끌고 내려가는 거야. 흙을 싹 끌고 내려가면은 그 강바닥에 뭐가 쌓이느냐면 흙이 쌓여. 강바닥에 흙이 쌓이면 조금만 비가 오셔도 어떻게 물이 흘러 넘쳐갖고 뭐가 생겨? 홍수가 생기는 거야. 홍수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이 생태마을에서 근무한 지 6년이 돼요. 탈북 주민이. 근데 이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와서 놀란 건 딱 두 가지. 처음 인천공항 내렸을 때 제일 놀란 건 도로. 그 넓은 도로에 깨끗하게 깔려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랬대요. 왜냐면 북한은 도로가 제대로 깔려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맨 흙이야, 맨 흙. 그래갖고 비가 오고 막 파이면 어떻게? 거기 돌 갖다 놓고 흙 이렇게 다져놓고. 내가 다니는 잠비아도 국가도로 빼고는 비가 오면 울퉁불퉁해갖고 이렇게 차가 저쪽에서 이 도로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다녀요. 왜냐면 그 끝쪽으로는 길이 평평하고 가운데는 파여갖고. 그럼 가다가 서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또 가고,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비단이야, 비단. 전국이 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비단길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 주과장이 놀란 게 산에 나무가 확 차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이분은 압록강 그 신의주의 있는 데서 탈북하신 분인데 거기 나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가. 그래갖고 산에 가갖고 이 농장 한 100명 관리자였었는데 북에서 이게 국정원에 3개월 들어가 나온다거든요. 근데 뭐 어디도 오는데 그 국정원에도 숲이 있는데 이 갈비라고 그러고 우리는 부엽토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끌어안고 끌어안았대. 그 낙엽이 너무
너무 그 낙엽이 좋아갖고 북한에는 그 낙엽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물까지 이렇게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빗님이 오시면은 누가 제일 먼저 물을 먹을까요? 낙엽이 물을 먹는 거야. 한 60cm, 70cm 되는데, 그러니까 한 200mm, 300mm 비가 오셔도 우리나라는 누가 흡수를 하느냐면은 낙엽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0mm, 300mm 북한에서 만약에 200mm가 왔다, 300mm가 한꺼번에 왔다, 북한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mm, 300mm 오고 그 다음에 또 200mm가 오면은 그 낙엽 맨 밑에 썩은 거기로 또 나무가 많으니까 뿌리가 물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한 홍수가 와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1980년대 이후 40년 동안 무슨 흉년이 졌다, 풍년이 졌다라는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매년 풍년이기 때문에 그 자체, 보도 자체가 없어. 그럼 198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녹화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맨날 텔레비전, 라디오 볼 때마다 풍년이다, 흉년이다, 수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웃긴 건 1980년대로 기억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그 흉년이 왔어요. 그때 북한에서 쌀 보내줬어요. 기억나요? 1980년대 북한에서 쌀 보내주는 거, 트럭으로 보내줬던 거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기억나죠? 그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린 결정적인 원인이 그때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1980년대 녹화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림 녹화를 성공한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위대한 면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북한은 이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부터 고통스럽기 시작하느냐면은 1989년에 서독, 동독이 통일이 돼요. 그 다음에 1991년, 92년에 러시아가 망합니다.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럼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북한은 누가 이 석유 기름은 누가 보내줬어? 중국이 보내줬어. 혈맹이니까. 그 다음에 밀은 누가 보내줬어? 러시아가 보내줬어. 쌀은 그러니까 밀가루는.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원이 싹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는 개방해 놓지 않고 산에 땅은 좁고, 그러니까 이제 산에 나무를 잘라서 여기다가 여기 이 식량 조달을 위해서 산을 대강 다락방 떼기밭이라고 해요. 떼기밭. 그 다음에 연료 땔감용으로 나무 벌채하고 여야벌이를 위해서 목재 수출하고 이러면서 이 산에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림이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산인데 나무가 서 있어야지. 여기 이걸 해갖고 콩 심고 옥수수 심고 이래갖고 뭐 수수 심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 이게 이게 다 물길이야, 물길.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지금 산에 물을 저수하고 있는 저수량이 얼마냐면 180억 톤 정도 산이 물이 저수가 돼 있어요. 그럼 180억 톤이면 얼마냐? 팔당댐이 2천만이 먹고 사는데 거기 저수량이 얼마냐? 2억 8천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이 3억 톤인데 우리나라 산림에 그 숲이 머금고 있는 물이 180억 톤이니까 팔당댐 60개가 있는 거예요, 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산을 보면은요, 얘 그냥 산이 아니야. 우리 생명의 보고가 저 산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북한은 저렇게 산의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래서 95년, 96년, 97년이 대홍수와 대기근이 와요. 그래서 천리마 행군이 언제 일어났느냐? 95년, 96년, 97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북한 주민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에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 산 때문에 이 국민이 배고픔과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 발전, 물론 IMF가 그 마지막 끝에 왔지만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 뒷산을 보면은 이게 나무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벌채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은 그냥 이게 다 쓸려 내려가고 집이 덮이고, 비가 안 오시면은 숲이 나무 뿌리에서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은 그대로 말라 죽는 거죠. 예, 북한은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남한은 대북제재, 중국으로 헐값에 목재 전부 다 팔고, 그래서 이 귀한 나무들을 그나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을 팔아서 또 더 고통,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임진각 그 상류 지역의 범람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96년에 21명이 죽고 재산 3천억, 98년에 139명, 2천억, 99년에 24명, 3천억.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해갖고 북한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무 심는 일이에요. 북한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나무 심는 거, 나무 심는 거. 제가 이 유튜브 수익을 잠비아에 나무 심는 데 쓰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비아도 보면은 거기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느냐면은 10년만 자라면은 이 나무가 제 아름 한 3아름들이로 커요. 10년만 자라요. 왜냐면은 잠비아는 뭐가 없느냐면은 겨울이 없잖아. 건기, 우기가 있으니까 계속 자라는 거야. 계속 자라는 거야. 1년 내내 그냥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잠비아에는 나무만 심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근데 이 잠비아는 나무 개념이 없어. 왜냐면 전 국토에 나무가 다 있어. 무슨 나무? 잠목이. 그러니까 이 경제림을 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정도 수준인 거지, 원시 정도에. 그래서 저는 잠비아에 경제림을 전부 심으면은 앞으로 10년 후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나무로 짓는 건물이 몇 층까지 지금 지을 수가 있느냐면 12층까지 온전히 나무로만 지어요. 덴마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온전히 나무로만 져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잠비아의 내 꿈은 10년 후에 나무 심어갖고 온전히 나무로만 5층, 10층을 본보기로 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럭셔리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다우냐면 나무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